네 누나년 술집년이냐? 같이 자려면 얼마면 되는데? 군인 동생 면회온 누나를 매춘부 취급하며 돈으로 매수하려던 졸부 중대장. 알고 보니 누나는 UDT 특수부대 간부였고 이후 양아치 간부를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여름 포항의 태양은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뜨거웠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서문 위병소 앞은 면회를 온 가족들과 외박을 나가는 장병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다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끈적한 공기 사이로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끈한 열기를 가르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육중한 배기음이 주변의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리자 주변의 시선이 자석처럼 쏠렸습니다. 먼저 땅에 닿은 것은 새빨간 스틸레토 힐이었습니다. 나도끼였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군부대라는 보수적이고 딱딱한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도발적인 차림새였습니다.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검은색 홀터넥 원피스는 그녀의 탄탄한 등, 근육과 잘록한 허리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치맛단은 허벅지 위쪽에서 멈추어 운동으로 다져진 매끈한 다리 라인을 강조했습니다. 후. 날씨 한번 죽이네. 도끼는 손부채질을 하며 위병소로 걸어갔습니다. 근무를 서던 헌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붉은 힐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포항의 뜨거운 바닥을 찍어 눌렀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도끼가 헌병에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헌병은 신분증과 도끼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예. 방문 목적과 대상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제1상륙장 갑차대대 나선우 일병 누나입니다. 도끼는 윙크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헌병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전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휘통제실, 여기는 서문. 면회객 도착. 일병 나선우 누나랍니다. 근데 저기. 대박입니다. 진짜 모델이 왔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도끼는 다시 차에 올라타 부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작업 중이던 해병들이 일손을 놓고 넋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다 보인다는 군대에서 도끼의 등장은 핵폭탄급 이슈였습니다. 면회소인 청룡회관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많은 면회객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도끼가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누나. 구석 테이블에서 깡마른 해병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선우였습니다. 빨간 명찰이 박힌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은 동생은 입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막둥이. 도끼는 단숨에 달려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동생의 몸에서 진한 땀 냄새와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선우는 누나의 과감한 의상에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나. 옷이 그게 뭐야? 여기 부대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왜? 우리 선욱이 좀 살려주려고 신경 썼는데. 별로야? 도끼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원피스 자락이 펄럭이며 향긋한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예쁘긴 한데. 너무 튀잖아.
선임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선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끼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UDT 시절 수많은 작전에서 적의 심리를 읽어냈던 그녀의 감각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앉아봐.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싸왔어. 도끼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갈비찜, 잡채, 과일 등 선우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깨작거렸습니다. 시선은 자꾸만 출입문 쪽을 향해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그래? 맛없어? 아니면 누가 괴롭혀? 도끼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선우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날이 더워서 입맛이 좀 없네. 누나 음식은 최고지. 선우는 억지로 갈비찜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끼는 보았습니다. 선우가 소매를 걷어 올릴 때 손목 안쪽에 선명하게 남은 푸르스름한 멍자국을. 그것은 단순한 훈련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잡히거나 비틀린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건드렸구나. 도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추궁해봐야 겁먹은 동생은 입을 다물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면회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팔각모를 삐딱하게 쓴 해병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껄렁하게 걷는 폼이 전형적인 부대 내 실세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크고 눈매가 사나운 병장이 두리번거리더니 도끼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맹도칠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후임의 옆구리를 찌르며 턱짓을 했습니다. 야, 저기 봐라. 나 선우 누나 왔다더니 진짜였네. 와, 몸매 봐라. 죽이는데? 맹도칠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컸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도끼와 선우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필승, 병장 맹도칠 해병님, 안녕하십니까? 선우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맹도칠은 선우의 인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끼의 가슴과 다리를 훑어보았습니다.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어이, 나선우. 누님 오셨으면 소개를 시켜줘야지. 혼자 맛있는 거 먹냐? 맹도칠이 킬킬거리는 웃음과 함께 도끼 맞은편 의자를 걷어차듯 뺀에 앉았습니다. 도끼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일장은 늑대들이 양떼 속에 섞여 들어오며 막을 내렸습니다. 면회소의 공기는 순식간에 탁해졌습니다. 맹도칠이 자리를 잡자 나머지 일당들도 자연스럽게 합석했습니다. 좁은 테이블에 덩치 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도끼는 태연하게 물을 마시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맹도칠. 이름표에 적힌 이름. 눈빛에는 야비함과 폭력성이 가득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운동으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사람을 때리는데 익숙한 주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님. 선우 맞선임 맹도칠 병장입니다. 선우가 하도 누나 자랑을 해서 궁금했는데 실물이 훨씬 낫네요. 아니, 그냥 죽여주십니다. 맹도칠이 능글맞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끼는 그 손을 무시하고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야, 친구들이니? 아니, 제 선임 해병님들이십니다. 저를 많이 챙겨주십니다. 선우는 맹도칠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맹도칠은 내민 손이 무안했는지 슬그머니 거두며 도끼의 허벅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이고, 친구라니요. 제가 하늘 같은 선임인데. 누님, 사회에서 뭐 하십니까? 몸매 관리하시는 거 보니까 평범한 직장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필라테스? 요가? 아니면 모델? 운동 좀 해요. 도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운동? 어쩐지 탄력이 장난 아니다 했습니다. 무슨 운동 하십니까? 밤운동? 맹도칠의 저급한 농담에 옆에 있던 후임들이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일반 여성이었다면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겠지만 도끼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밤운동이라. 좋아하긴 하죠. 체력이 좋아서 밤새 해도 안 지치거든요. 도끼의 도발적인 대꾸에 맹도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도끼가 자신의 농담을 받아준다고 착각했습니다. 와, 누님 화끈하시네. 제 스타일입니다. 저 곧 저녁하는데 나가서 술 한잔 하시죠. 제가 힘 하나는 장사거든요. 밤새 놀아드릴 수 있습니다. 맹도칠은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뻗어 도끼의 다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도끼는 다리를 살짝 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글쎄요. 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뼈도 못 추릴 텐데. 하하. 뼈를 못 추린다니. 제가 누님 뼈가 녹을 때까지 사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은 장교가 면회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대장 위대한 대위였습니다. 그는 맹도칠 일행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도끼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면회 오신 분 불편하게. 위대한이 짐짓 근엄한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맹도칠 일당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필승, 중대장님 식사하러 왔습니다. 시끄럽고 저리 가서 먹어. 내가 손님 응대할 테니까. 위대한은 맹도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맹도칠은 입맛을 다시며 물러갔지만 자판기 근처에서 계속 도끼를 훔쳐보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위대한은 자신의 명함을 도끼에게 건넸습니다. 제1상륙장 갑차대대 이중대장 위대한 대위입니다. 선우가 제 부하입니다. 미인이 오셨다는 보고를 받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눈빛 역시 맹도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탐욕과 음흉함. 다만 계급장이라는 포장지로 조금 더 그럴듯하게 감췄을 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도끼입니다. 도끼? 이름이 아주 강렬하시네요. 외모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그나저나 선우가 요새 군 생활에 적응을 좀 힘들어 하던데 누님이 이렇게 오셨으니 힘이 나겠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선우 휴가 문제라던가 보직 변경 같은 것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위대한은 대놓고 권력을 이용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하의 누나를 유인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동생이랑 할 얘기가 밀려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하죠. 도끼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위대한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기회라. 군대에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특히 선우 같은 관심 병사에게는 더더욱. 위대한은 은근한 협박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 번호는 명함에 있습니다. 밤늦게라도 상관없으니 편하게 하세요. 위대한이 사라지자 선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뭐가 미안해. 저런 놈들이 쓰레기인 거지. 도끼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끼는 직감했습니다. 이 부대는 썩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도끼는 선우를 배웅하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선우야, 무슨 일 있으면 참지 마. 알았지?
누나 믿고 다 질러버려. 누나가 책임질게. 응. 알았어. 조심히 가. 선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도끼는 차에 올라타면서 백미러로 동생을 확인했습니다. 선우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맹도칠과 위대한이 어슬렁거리며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차를 돌려 저들을 들이받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릴 결정적인 증거가. 하지만 도끼가 떠난 직후 포항의 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선우를 덮쳤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생활관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중대 3소대의 생활관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맹도칠 병장이 침상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팬티 차림의 나선우 일병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커튼은 굳게 닫혔고 문 앞에는 망을 보는 후임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밀실. 그곳은 맹도칠의 왕국이었습니다. 야, 나선우. 맹도칠이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불렀습니다. 일병 나선우. 목소리 까라. 쥐새끼처럼 굴지 말고. 오늘 내 누나 쩔더라. 향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내 누나 뭐하는 여자냐? 사회에서 운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운동? 지랄하네. 야, 그 옷차림이랑 몸매가 무슨 운동이냐? 딱 봐도 밤이라는 에이스지. 강남 10%냐? 아니면 포항 영일대 룸살롱이냐? 맹도칠의 말에 주변에 있던 상병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선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다름없는 누나를 창녀 취급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희 누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야, 내가 전역하고 돈 좀 모아서 갈 테니까 싸게 좀 해달라고 해라. 동생 찬스 좀 쓰자. 2차도 되냐? 너네 누나 가슴 사이즈 보니까 자연사는 아니던데 만져보면 알겠지. 그만하십시오. 선우가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등병도 아닌 일병 나부랭이가 병장에게, 그것도 실세인 맹도칠에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맹도칠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맹도칠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선우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선우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맹도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선우의 머리채를 잡고 관물대에 처박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선우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감히 선임한테 대들어? 내 누나가 걸레 같아서 걸레라고 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맹도칠은 군화발로 선우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선우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맹도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겁먹은 사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끼가 서린 눈이었습니다. 눈 안 깔아?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나? 맹도칠은 선우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섬찟함을 느꼈지만 곧 더 큰 폭력으로 공포를 덮으려 했습니다. 야, 애들 불러. 이 새끼 오늘 교육 좀 시켜야겠다. 창고로 끌고 가. 후임병 2명이 달려들어 피투성이가 된 선우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구석진 보일러실 겸 창고로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선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고 맹도칠과 일당들이 선우를 에워쌌습니다. 맹도칠은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야, 벗어. 안 들려? 다 벗으라고. 내 누나처럼 너도 벗어서 몸매 자랑 좀 해봐.
누나한테 영상 보내주게. 선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맹도칠이 눈짓을 보냈고 후임들이 달려들어 선우의 속옷마저 찢어발겼습니다. 알몸이 된 선우는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춤춰봐. 섹시하게. 내 누나 흉내 좀 내보라고. 맹도칠이 선우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쳤습니다. 개자식들아. 선우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 개자식들이라고 했다. 너희들이 군인이냐? 양아치 새끼들이지. 선우가 괴성을 지르며 맹도칠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맹도칠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아, 이 미친 새끼가. 선우는 맹도칠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4~5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선우를 덮쳤습니다. 무자비한 집단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먹과 발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밟아. 죽여버려. 맹도칠이 악을 썼습니다. 선우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뚝소리가 났고 입안은 피 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위대한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병사들이 동작을 멈추고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닥에는 선우가 피떡이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위대한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님, 이 새끼가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훈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를 공격했습니다. 맹도칠이 피 묻은 다리를 보여주며 억울한 척했습니다. 위대한은 쓰러진 선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극상이라. 귀찮게 됐군. 상급 부대에 보고되면 내 진급 심사에 문제 생기는데. 위대한은 쭈그려 앉아 선우의 뺨을 톡톡 쳤습니다. 나 일병. 왜 그랬어? 그냥 좀 참지.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한데. 선우는 부은 눈으로 위대한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놈이야. 위대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군화로 선우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아, 맹병장. 이거 훈련하다가 다친 거야. 야간 작업하다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 그리고 당분간 의무대 보내지 말고 여기서 격리해. 붓기 빠질 때까지.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입단속 잘하고. 새어나가면 너희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위대한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맹도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선우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들었지? 너는 이제부터 훈련 중 부상자야. 아무도 널 구해줄 수 없어. 내 누나? 그 여자도 여기 오면 내 장난감일 뿐이야. 맹도칠이 창고 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진 선우는 흐느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포항을 떠나던 도끼가 차를 돌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기 직전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UDT 전설의 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위험하다. 도끼는 핸들을 꺾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전술 장비 가방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니들은. 도끼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트렁크에서 전투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포항의 밤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운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3장은 사냥꾼이 사냥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포항의 밤바다는 낮에 열기를 식히지 못한 채 검고 끈적한 습기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해병대 제1사단 외곽의 도로는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가르고 나도끼의 검은 세단이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시동은 꺼졌지만 엔진의 열기는 식지 않아 보닛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도끼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풀지 못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위병소의 철문을 뚫어버릴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위병소에서 겪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 그녀는 차를 돌려 다시 부대 정문으로 갔었습니다. 동생 나선우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고 그 눈빛에 서린 공포가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병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부대 내 긴급 점검 중이라 면회나 외부인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당직 사관이라는 중위는 도끼의 눈을 피하며 기계적인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동생 목소리만 듣게 해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도끼가 억누른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중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선우 일병은 지금 야간 훈련 투입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내일 일과 시간에 다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끼는 UDT 시절 수많은 포로 신문과 대테러 협상을 겪으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를 읽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혔습니다. 중위의 동공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모굴대는 긴장으로 인해 수시로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야간 훈련이라면 사전에 공지가 되었을 터인데 낮에 면회할 때만 해도 선우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도끼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이 차가운 기계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끼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건드리고 은폐를 시도해. 그녀의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격리. 이것은 선우가 지금 심각한 상태이거나 입막음을 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도끼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UDT 팀장 시절의 냉철한 이성이 그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지금 당장 차로 위병소를 들이받고 들어가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우는 영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고 놈들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 놈들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도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었습니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더블백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익숙한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역 시절 사용했던 전술 단검, 야간 투시경,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검은색 잠수복과 전술 조끼였습니다. 오늘 밤 포항 앞바다는 피로 물들 거야. 도끼는 트렁크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부대 내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유류 창고 뒤편 컨테이너 박스. 그곳은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그들만의 아지트이자 고문실이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은 담배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비릿한 혈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선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왼쪽 눈은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입고 있던 속옷마저 찢겨나가 나신으로 차가운 철제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야 일어나. 자냐. 맹도칠 병장이 군화발로 선우의 옆구리를 툭툭 찼습니다. 선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야 김상병 술 가져와. 맹도칠은 간이 테이블에 앉아 소주병을 땄습니다.
그의 옆에는 중대장 위대한 대위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위대한은 이 상황이 그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습니다. 맹병장 적당히 하고 끝내자. 내일 감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티 안 나게 해. 위대한의 말은 선우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보신주의 발언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중대장님. 안 보이는 곳만 골라서 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맷집이 좋아서 금방 회복할 겁니다. 야, 나 선우 노래 한 곡 뽑아봐라. 분위기 좀 살리게. 맹도칠이 안주로 먹던 오징어 다리를 선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누나 생각하면서 불러봐. 우리 누나는 콜걸입니다. 뭐 이런 가사 없냐? 주변에 있던 후임병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선우는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힌 입술 사이로 억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여. 버릴 거야. 뭐라고? 안 들린다. 크게 말해봐. 맹도칠이 귀를 가져다 대며 조롱했습니다. 너희들 다. 우리 누나가 가만 안 둘 거야. 뼈까지 씹어 먹을 거라고. 선우의 눈빛이 도끼를 품고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에 맹도칠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물 가져와. 정신 번쩍 들게 해줄 테니까. 후임병들이 커다란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맹도칠은 선우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푸헉, 컥, 컥. 선우가 숨을 쉬지 못해 발버둥 쳤습니다. 코와 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문이었습니다. 위대한은 그 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하의 고통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오르내리는 숫자보다 못한 가치였습니다. 컨테이너 밖의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안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선우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선우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바닥의 핏물과 섞여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지옥을 깨부수기 위해 가장 강력한 구원자가 지금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벽 2시. 포항 형산강 하구와 영일만 바다가 만나는 지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인적은 끊겼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바다 위로 물범처럼 매끄러운 형체가 소리 없이 떠올랐습니다. 나도끼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잠입을 위해 육로가 아닌 해상 침투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부대 정문과 후문은 경계가 삼엄하고 폐쇄회로 화면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해안가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사각지대였기 때문입니다. UDT 시절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침투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끼는 입에 물고 있던 호흡기를 떼어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안가 절벽 아래의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색 잠수복은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허벅지에 차고 있던 방수팩에서 야간 투시경을 꺼내 착용했습니다. 녹색 세상. 시야가 녹색으로 바뀌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물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안 철조망을 따라 순찰을 도는 초병 2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졸린 듯 하품을 하며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도끼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초병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도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를 도약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고 날렵했습니다. 철조망 아래 배수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낡고 녹슨 철창으로 막혀 있었지만 도끼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뚝, 뚝.
쇠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도끼는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고 그 안으로 몸을 미끄러뜨렸습니다. 배수로는 좁고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물만을 생각하며 포복으로 전진했습니다. 300m쯤 기어갔을까? 머리 위로 맨홀 뚜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도끼는 뚜껑을 살짝 들어올려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곳은 부대 내 차량 정비소 뒤편의 공터였습니다. 주위에는 폐타이어와 드럼통들이 쌓여 있어 은폐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도끼는 맨홀을 빠져나와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젖은 잠수복을 벗어 던지고 그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전술복 차림으로 정비했습니다. 가볍고 소리가 나지 않는 특수 소재의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에 이니어를 꽂고 마이크를 톡톡 쳤습니다. 연결된 사람은 없었지만 습관처럼 장비를 체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립무원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유류 창고 뒤편의 컨테이너 박스. 낮에 위대안의 사무실을 염탐하러 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부대 배치도에서 유독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을 눈여겨봐 두었습니다. 일반 병사들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 그곳에 놈들의 아지트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끼는 그림자처럼 이동했습니다. 건물의 그림자에서 나무의 그림자로 다시 차량의 그림자로. 그녀의 발소리는 고양이보다 조용했습니다. 중간에 순찰 중인 당직 사관과 마주칠 뻔했지만 0.1초의 차이로 트럭 밑으로 몸을 굴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80비트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특수부대원의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류 창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숲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끼는 컨테이너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웃음소리 사이로 섞인 비명과 신음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살려 주세요. 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끼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서너 명은 제압할 수 있겠지만 놈들이 발뺌할 구실을 주게 됩니다. 완벽한 파멸을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도끼는 컨테이너 창문 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창문은 높았지만 빗물 배관을 타고 올라가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물고문을 당해 축 늘어진 선우. 그 옆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위대한. 그리고 선우의 등에 발을 올리고 승리감에 도취된 맹도칠. 이 새끼 기절했나 본데. 재미없게. 맹도칠이 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선우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깨워. 아직 술 많이 남았잖아. 위대한이 킬킬거렸습니다. 도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대편 손으로 손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가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낼 영수증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해주마.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병사 한 명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줌을 눌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도끼가 매달려 있는 창문 바로 아래쪽이었습니다. 도끼는 숨을 멈췄습니다. 병사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볼일을 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병사의 시선이 무심코 위를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매달려 있는 검은 형체. 저게 뭐?
병사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끼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관에서 손을 놓고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소리 없이 착지한 그녀는 병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의 입을 틀어막고 목 뒤에 혀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읍! 병사는 흰자위를 보이며 그대로 기절해 허물어졌습니다. 도끼는 병사를 소리나지 않게 풀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존재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도끼는 카메라를 안전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시 컨테이너를 노려보았습니다. 기다려 선우야. 누나가 문 열러 간다. 도끼는 허리춤에 찬 전술 단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검은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항구의 그림자 속에서 사신이 낫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공기는 탁했습니다. 맹도칠은 소주병을 들어 선우의 머리에 붓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상처에 닿자 선우는 고통에 몸을 비틀었습니다. 따갑냐? 소독해주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맹도칠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위대한은 안주를 씹으며 거들었습니다. 야 맹병장. 그만하고 옷이나 입혀. 냄새나서 술맛 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야 옷 가져와. 입혀서 구석에 처박아 놔. 맹도칠이 후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문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기밀병 오줌 싸러 가서 쓰러졌냐? 맹도칠이 짜증을 내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잠금 장치를 풀고 철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맹도칠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맹도칠이 코를 감싸 쥐고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폭풍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나도끼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살기로 번뜩이는 눈동자.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아수라 같았습니다. 누나. 구석에 쓰러져 있던 선우가 흐릿한 눈으로 도끼를 알아보았습니다. 도끼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동생에게 머물렀습니다. 처참한 동생의 몰골을 확인한 그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도끼는 맹도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쓰러진 맹도칠이 일어나려 하자 그녀는 군하시는 발로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밟아버렸습니다. 우드득. 꺄악. 맹도칠의 비명이 컨테이너를 찢어놓을 듯 울렸습니다.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뭐야? 잡아. 전연 잡아. 당황한 위대한이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던 후임병 서너 명이 겁에 질린 채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 징집병이었고 상대는 인간병기라 불리는 UDT 팀장 출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상병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도끼는 그의 팔을 잡고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했습니다. 상병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철제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책상이 박살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달려든 일병의 명치에 도끼의 팔꿈치가 꽂혔습니다. 컥. 일병은 숨도 쉬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3명이 제압당했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끼는 천천히 위대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위대한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파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이거 주거 침입이야. 군사시설 침입죄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위대한이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도끼는 대답 대신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의 머리 옆 벽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튀며 위대한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알지. 위대한 대위. 내 동생을 이 꼴로 만든 쓰레기 대장. 도끼가 위대한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남자인 위대한조차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커허. 살려줘. 살려달라고. 내 동생이 살려달라고 할 때는 뭐 했어? 웃으면서 구경했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도끼는 위대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찢어진 선우의 속옷을 집어 위대한의 입에 쳐넣었습니다. 입 닥쳐. 더러운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도끼는 쓰러져서 신음하는 맹도칠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맹도칠은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님. 아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이제 와서. 아까는 내 뼈를 녹여준다며. 어디 한번 녹여봐. 도끼는 맹도칠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꺾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도끼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이건 선우 머리 때린 손가락. 이건 선우 옷 벗긴 손가락. 이건 영상 찍은 손가락. 5 손가락이 모두 뒤틀렸습니다. 맹도칠은 고통에 못 이겨 기절했습니다. 도끼는 그를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자지마. 내가 한 짓 다 기억해야지. 컨테이너 안은 완전히 평정되었습니다. 도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전술 재킷을 벗어 알몸인 선우를 덮어주었습니다. 선우야. 괜찮아. 누나 왔어. 도끼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선우가 힘겹게 눈을 뜨고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다치지 마. 나 때문에. 바보야. 누나가 널 지키는 거지 내가 날 걱정할 때냐. 도끼는 눈물을 삼키며 선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단축 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강철중 사령관.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나 소령. 무슨 일인가? 이 시간에. 중후하고 묵직한 목소리. 국군방첩 사령부의 실세이자 도끼의 옛 상관인 강철중 소장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접니다. 포항입니다. 도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수화기 너머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쳤나? 아니요. 청소를 좀 했습니다. 아주 더럽고 역겨운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치우기가 벅찹니다. 쓰레기차 좀 보내주십시오. 강철중은 잠시 침묵하더니 상황을 파악한 듯 물었습니다. 위치 불러. 해병대 1사단 유류 창고 뒤편 무허가 컨테이너입니다. 제 동생이 여기서 고문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역 대위와 병장들입니다. 증거 영상 확보했고 현행범들 제압해 두었습니다. 제압이라. 반쯤 죽여놨다는 소리로 들리는군.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숨통 끊기 전에 빨리 와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다. 헌병대와 감찰팀 급파하마. 10분만 버텨. 절대 놈들 풀어주지 말고. 걱정 마십시오. 제 눈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놈은 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끼는 쓰러진 위대한과 맹도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었지? 10분 뒤면 너희 인생 끝나는 소리가 들릴 거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의 밤하늘을 찢는 정의의 심판 소리였습니다. 도끼는 선우의 손을 꼭 잡고 그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짐승의 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맹도칠과 위대한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나도끼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피투성이가 된 동생 나선우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습니다. 선우의 거친 숨소리가 도끼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누나, 나 추워. 선우가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끼는 입고 있던 검은색 전술 재킷을 더욱 단단히 여며주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동생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다 끝났어. 형들이 올 거야. 도끼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포항 시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대한 대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얼굴을 덮어 기괴한 몰골이었지만 살고자 하는 비열한 본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어딘가에 연락해 이 상황을 무마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도끼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 움직이면 손목 자른다. 위대한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도끼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위대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저지른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기다리는 것. 전화기 내려놔. 위대한은 덜덜 떨며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봐요. 도끼 씨. 아니 선생님. 우리 대화로 합시다. 제가 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 우리 아버지 아시죠? 건설사 회장이십니다. 평생 먹고 놀 만큼 드릴 테니까 이거 덮읍시다. 네. 동생 치료비랑 위로금, 아니 합의금으로 10억? 20억? 부르는 대로 드릴게. 위대한은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 믿는 전형적인 졸부의 자식이었습니다. 도끼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위대한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20억. 싸구려네. 내 동생 눈물 한 방울이 내 목숨값보다 비싸. 그리고 넌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나 본데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컨테이너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프로펠러 소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2대 이상의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며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컨테이너의 얇은 벽을 뚫고 들어올 듯 번쩍였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 정문이 아니라 놈들이 숨어있던 유류 창고 쪽으로 직행하는 차량의 행렬이었습니다. 끼익, 쿵. 컨테이너 밖에서 타이어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차량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다. 현 시간부로 이 구역을 통제한다. 내부에 있는 인원은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밖으로 나와라. 저항 시 사살한다. 방첩사령부. 군대 내의 경찰이자 정보기관. 일반 헌병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권력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위대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봐. 방첩사? 거짓말이야. 일개 병사 사건에 방첩사가 왜 떠? 쾅. 잠겨있지 않던 컨테이너 문이 걷어차이며 열렸습니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요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호랑이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원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 붉은 점이 위대한과 맹도칠, 그리고 구석에 떨고 있던 후임병들의 몸에 수놓아졌습니다.
위대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요원들 사이로 롱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칼에 날카로운 눈매. 강철중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와 참혹한 내부 광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병사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선우를 안고 있는 도끼. 강철중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사령관님. 도끼가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중은 도끼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생했다, 나소령. 늦어서 미안하군. 아닙니다. 딱 맞춰 오셨습니다. 강철중은 뒤따라온 의무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환자부터 이송해. 최고 등급 병원으로. 헬기 띄워. 예. 의무관들이 신속하게 선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선우는 들것에 실려 나가며 도끼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누나 금방 따라갈게. 쓰레기 분리수거만 하고. 도끼는 선우의 손을 꼭 잡아주고 떠나보냈습니다. 선우가 사라지자 도끼의 얼굴에서 일말의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철중은 바닥에 주저앉은 위대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위대한인가? 이름값 못하는 놈이군. 사령관님,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무단 침입해서 저희를 폭행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헌병대 불러주십시오. 우리 사단 헌병대. 위대한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1사단 헌병대라면 어떻게든 인맥으로 비벼볼 구멍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1사단 헌병대라. 강철중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녀석들도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와. 여기가 내 놈들 놀이터인 줄 알았나? 군대가 내 놈들 사유지야? 강철중의 호통에 위대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끌고 가.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다 나오게 해. 요원들이 위대한과 맹도치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맹도칠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비명을 질러댔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도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머니에서 확보한 증거물이 담긴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사령관님,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폭행, 고문, 성희롱, 그리고 은폐 정황까지. 강철중은 저장 장치를 받아들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이건 법정에서 쓸 거고 그 전에 우리끼리 볼 일이 좀 있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옷이 엉망이군. 갈아입을 옷은 있나? 저놈들 신문실에 들어가려면 예의를 갖춰야지. 도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강철중은 도끼에게 직접 신문에 참여할 권한을 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차에 정복이 있습니다. 좋아. 1시간 뒤 사단 본청 지하 조사실에서 보지. 오늘 밤은 아주 길 거야. 강철중이 나가고 도끼는 홀로 컨테이너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선우의 찢어진 명찰을 주었습니다. 피가 묻은 빨간 명찰. 도끼는 그 명찰을 주먹 꽉 쥐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UDT 방식대로 해줄게. 도끼는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 본청 지하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특별조사실. 이곳은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지옥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은 복도에는 방첩사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1번 방. 그곳에는 위대한 대위가 손발이 묶인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에 떨며 계속해서 다리를 떨었습니다. 야, 나 물 좀 줘.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거야.
변호사 불러. 위대한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위대한은 헌병이나 수사관이 들어올 거라 예상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인물이었습니다. 새하얀 해군 정복을 입은 나도끼였습니다.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UDT 휘장과 각종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서늘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것은 서류 뭉치가 아니라 묵직해 보이는 태블릿 PC 하나였습니다. 너, 내가 여길 어떻게 해? 위대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면회소에서 봤던 화려한 여자, 컨테이너를 습격했던 검은 악마,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완벽한 군인.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도끼는 말없이 의자를 끌어 위대한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위 위대한.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한다. 묵비권? 행사해도 좋아. 어차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일 테니까. 이거 불법이야. 민간인이 군 조사실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사령관 나오라고 해. 위대한이 발악했습니다. 도끼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컨테이너 내부를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위대한이 웃으며 선우를 고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 지금 내 아버지 건설사 홈페이지 게시판이랑 주요 언론사에 제보로 들어가기 직전이야. 전송 버튼 하나면 내 아버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거고 너는 사회에서 매장당하겠지. 위대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나 예비역이지만 방첩사 특별조사관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강철중 사령관님이 친히 임명해 주셨지. 도끼는 태블릿을 밀어놓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자, 선택해.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볼지. 내가 주동자야? 아니면 위에서 시킨 놈이 있어? 도끼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부대 내에서 이런 가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위대한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나는 몰라. 그냥 애들끼리 장난친 거야.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장난? 사람을 발가벗겨서 물고문하는 게 장난이야? 도끼의 손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철제 테이블이 찌그러질 듯 울렸습니다. 내 동생 나선우. 해병대가 좋아서 나라 지키겠다고 자원 입대했어. 그런 애를 너희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어. 그 대가 내 목숨으로도 부족해. 도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의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맹도칠은 이미 다 불었어. 내가 시켰다고. 내가 진급 스트레스 푼다고 애들 괴롭히라고 지시했다고. 그리고 횡령한 부식비로 도박한 것까지 다 말하던데. 이것은 도끼의 블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멘탈이 붕괴된 위대한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그 개자식이 내가 언제 시켰어? 지가 좋아서 해놓고. 그리고 횡령은 대대장님이랑 같이 한 거야. 나는 심부름만 했어. 위대한이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도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대대장? 호, 대어가 낚였네. 계속해봐. 대대장이랑 뭘 했는데? 그게. 위대한은 뒤늦게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도끼의 압박 질문에 그는 줄줄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식비 횡령, 유류 빼돌리기, 그리고 병사들을 이용한 사적인 노역까지. 이 부대는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옆방 2번 조사실.
맹도칠은 휠체어에 묶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강철중 사령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맹도칠은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해라.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나. 강철중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군인들이 욕을 먹는 거야. 넌 군 형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위 중대장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비겁한 놈. 내 즐거움 때문에 때린 거 다 찍혔어. 영상 보니까 아주 신나서 날뛰더구만. 내가 한 말 기억나나? 뼈를 녹여준다고 했던가. 강철중이 맹도칠의 붕대 감긴 손가락을 툭 건드렸습니다. 맹도칠이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누나를 찾아서 강간하겠다고 협박했지? 그것도 특수 협박이야. 게다가 그 누나가 누군지 알고나 떠든 거냐? 맹도칠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여자. 아니 그분은 해군 특수전전단 전설의 팀장이었다. 훈련 때 혼자서 테러범 10명을 제압한 기록도 있지. 내가 건드린 건 양이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린이었다. 맹도칠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1번 조사실. 도끼는 위대한의 진술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 무기나의 가혹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내가 인사고과를 잘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위대한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좋아. 아주 훌륭한 자백이었어. 도끼는 녹음기를 끄고 위대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 옷 벗을 준비해. 아, 그 전에. 도끼는 위대한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대위 계급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내 동생이 흘린 피값의 이자라고 생각해. 도끼는 거침없이 위대한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뜯었습니다. 지익. 실밥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나갔습니다. 위대한은 멍하니 자신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진 자리는 흉터처럼 너덜너덜했습니다. 넌 이제 대위가 아니야. 그냥 범죄자 번호 1234번이지. 도끼는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강철중 사령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학은 있었나? 대대장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비리 장부 위치도 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판을 키워야겠군. 내일 아침 전 부대원 앞에서 쇼를 좀 해야겠어. 강철중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도끼야 준비해라. 내일은 내가 주인공이다. 알겠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해드리겠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정의감은 그 차가움을 녹이고도 남았습니다. 진실의 방은 이제 닫히고 심판의 광장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병대 1사단 연병장. 평소라면 아침 구보 소리로 활기찼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헬기 소동과 방첩사의 진입 소문이 쫙 퍼진 탓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등 지휘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때 단상 아래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깃발이 꽂힌 차량들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철중 사령관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정복을 갖춰 입은 나도끼 소령이 함께 내렸습니다. 사단장이 황급히 내려와 강철중을 맞이했습니다. 강 사령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전 통보도 없이 이렇게 병력을 이끌고 오시다니요. 사단장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사단장의 악수를 무시하고 단상 마이크 앞으로 직진했습니다. 도끼는 그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강철중이 마이크를 잡자 연병장의 쩌렁쩌렁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국군방첩사령관 강철중 소장이다. 오늘 나는 우리 군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병사들의 시선이 강철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전우를 짐승처럼 다루고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쓰레기들이 숨어 있다. 나는 오늘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심판하려 한다. 강철중의 손짓에 헌병들이 포승줄에 묶인 죄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위대한과 휠체어에 탄 맹도칠, 그리고 어젯밤 가담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몰골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자 연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기 봐, 중대장님 아니야? 맹병장 다리 박살났네. 와, 진짜 잡혀갔구나.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강철중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위대한 대위 맹도칠 병장. 이들은 일병 나선우를 상습적으로 구타, 고문하고 성희롱했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또한 강철중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상에 앉아있던 대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1상륙장 갑차대대장 김철수 중령. 앞으로 나와. 지목당한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령관님, 왜 이러십니까? 위대한이 다 불었다. 부식비 횡령, 유류절도, 그리고 위대한의 가혹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대가로 상납받은 돈. 증거는 내 부하들이 내 관사 천장 속에서 다 찾아냈어. 방첩사 요원들이 돈다발과 장부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 대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체포해. 요원들이 대대장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병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대장이 병사들 앞에서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강철중은 마이크를 도끼에게 넘겼습니다. 도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를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전 해군 특수전전단 소령 나도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나선우 일병의 누나입니다. 도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어제 제 동생이 겪은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든 악마들을 제 손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억울하게 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관은 악을 키우는 걸음입니다. 도끼는 묶여있는 위대한과 맹도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맹도칠의 휠체어를 발로 찼습니다. 고개 들어. 내가 괴롭혔던 후임들, 내가 비웃었던 동료들 앞에서 똑바로 고개 들어. 맹도칠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도끼는 위대한 앞에 섰습니다. 너는 장교의 명예를 더럽혔다. 넌 지휘관이 아니라 범죄자야. 도끼는 위대한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짝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적 제재가 아니라 정의의 철퇴였습니다. 이 시간부로 너희들의 군 생활은 끝났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삶도 끝났다. 평생 감옥에서 내가 저지른 짓을 참회하며 살아. 도끼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사단장 앞에 섰습니다. 사단장님, 부대 관리 소홀의 책임 자유롭지 않으실 겁니다. 사단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강철중 사령관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대 싹 갈아엎으십시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은 돋지 않습니다.
도끼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으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하는 피 끓는 조언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죄인들은 호송버스에 실려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떠나는 버스를 향해 야유를 보내는 대신 단상에 서 있는 도끼와 강철중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그들의 울분이 해소되는 소리였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환호성이었습니다. 도끼는 그 환호성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포항의 하늘은 어제와 달리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선우야, 보고 있니? 놈들은 이제 끝났어. 도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별들이 추락한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우의 회복과 남매의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그 잔의 위로 비추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을 뒤흔들었던 가혹 행위 및 조직적 은폐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군내의 부조리를 대서특필했고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나도끼와 나선우 남매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대구에 위치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엄숙하다 못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취재진 그리고 군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숨을 죽인 채 재판부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도끼와 아직 깁스를 풀지 못한 선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옅어졌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도끼는 떨리는 동생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선우에게 전해져 미세한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피고인 위대한 피고인 맹도칠. 기립. 재판장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부대 안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런 수의를 입은 위대한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건설사 회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명백한 증거 영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맹도칠은 앙상하게 마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끼에게 꺾였던 손가락과 다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위대한은 중대장이라는 지휘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대 내 가혹 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하였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성적인 모욕을 가했다. 또한 부식비 횡령과 유류절도 등 군 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릴 때마다 위대한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이는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위대한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기부금도 많이 냈고 제가 초범이지 않습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위대한의 비굴한 외침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일갈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낸 기부금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는 없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위대한을 파면 및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횡령한 공금 3억 원을 추징한다. 10. 12년. 위대한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이. 아빠 나 좀 꺼내줘. 추악한 몰락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맹도칠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인 맹도칠.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으며 특수 협박 및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범죄다. 맹도칠은 흐느끼며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맹도칠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 나선우에게 각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징역형과 파면 그리고 거액의 배상 판결.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헌병들이 울부짖는 위대한과 축 늘어진 맹도칠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선우는 비로소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도끼는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봤지? 끝났어. 이제 저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남매를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도끼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하이힐 대신 신은 단정한 검은 구두가 법원 바닥을 힘차게 울렸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뜨거운 태양 아래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백사장 위를 달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채 30kg이 넘는 타이어를 허리에 매달고 모래밭을 질주하는 남자. 나선우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군에서는 그에게 의병 제대를 권유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외상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도망치듯 군복을 벗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의지였습니다. 대신 그는 휴직계를 내고 누나의 곁에서 재활과 훈련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더 빨리, 허벅지 터질 때까지 뛰어. 도끼의 호랑이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뒤에서 초시계를 들고 기록을 재고 있었습니다. 헉, 누나, 나 토할 것 같아. 선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쩍 마르고 왜소했던 몸은 온데간데 없고 구리빛으로 그을린 탄탄한 근육질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도끼는 물병을 던져주며 다가왔습니다. 토해도 돼. 대신 멈추지는 마. 내가 겪은 지옥,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더 지독한 악마가 되어야 해. 맹도칠 같은 놈들이 다시는 널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도끼의 훈련은 잔혹했습니다. UDT 현역 시절 그녀가 받았던 지옥주 훈련을 방불케 하는 강도였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수영 5km 산악구보, 격투기, 전술 사격 훈련까지. 하루 15시간이 넘는 훈련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선우는 물을 머리에 들이붓고 다시 타이어 끈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슴의 눈망울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나도끼의 동생이니까. 선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나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도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매는 조촐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누나. 왜? 나 결정했어. 선우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복직 안 해.
도끼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럼 제대하려고? 아니, 해병대 말고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선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UDT, 해군 특수전전단 부사관으로 지원할 거야. 누나가 걸었던 그 길 나도 가고 싶어. 진짜 강한 남자가 되어서 누나처럼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군인이 될 거야. 도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UDT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눈에서 보이는 결의는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후회 안 하겠어? 해병대 훈련이랑은 차원이 달라. 죽을 수도 있어.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났잖아. 누나가 구해줬으니까 이번 생은 덤이라고 생각해. 자신 있어. 도끼는 소주잔을 들어 선우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좋아. 합격하면 누나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 대신 떨어지면 국물도 없어. 콜. 누나 지갑 딱 준비해놔. 두 남매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내 특수전전단 연병장.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수료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소수의 정예 요원들만이 설 수 있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단상에는 강철중 사령관과 내빈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연병장 한편에는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낀 나도끼였습니다. 수료생 입장. 우렁찬 구령과 함께 위장 크림을 바른 수료생들이 오와 열을 맞춰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임관 사령장. 부사관 후보생 나선호. 귀하는 해군 특수전전단 초급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기에 하사로 임명함. 단상 위에서 강철중 사령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선우 하사.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185cm의 키에 터질 듯한 근육, 날카로운 턱선과 강인한 인상. 그는 누나를 빼닮은 완벽한 인간 병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악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가족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도끼 앞에 멈춰 선 선우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필승. 신임 하사 나선우. 누나. 아니 나도끼 예비역 소령님께 신고합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을 압도했습니다. 도끼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필승. 수고했다 나하사. 도끼는 답례를 하고 다가가 동생의 어깨에 달린 UDT 휘장을 어루만졌습니다. 과거 위대한의 계급장을 뜯어버릴 때와는 전혀 다른 자랑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진짜 해냈네, 우리 막둥이. 내가 뭘 했어. 한다면 한다고 했잖아. 선우가 씩 웃으며 하얀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씻어낸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때 강철중 사령관이 다가왔습니다. 허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만. 누나보다 더 독한 놈이 들어왔어. 교관들이 혀를 내두르더군. 사령관님. 선우가 다시 한번 격려했습니다. 강철중은 흐뭇하게 웃으며 선우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자네가 겪은 시련이 자네를 강철로 만든 거야. 앞으로 자네 누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어주게. 대한민국을 부탁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도끼와 선우도 연병장 중앙에 섰습니다. 누나, 우리 옛날에 찍었던 포즈 기억나? 촌스럽게 무슨. 아, 빨리.
남는 건 사진뿐이라니까. 선우가 도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V자를 그렸습니다. 도끼도 못 이기는 척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UDT. 찰칵. 사진 속 두 남매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부대 구호가 그들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도끼는 선우의 팔짱을 끼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 소원 들어줘야지. 뭐 갖고 싶어? 차? 시계? 도끼의 말에 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럼 뭔데? 비싼 거 부르면 죽는다. 선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해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습니다. 누나, 나 이제 누나 지킬 수 있을 만큼 컸지? 글쎄, 아직 멀었는데? 나한테 한 대 맞으면 기절할걸? 에이, 이제 안 지지. 나중에 스파링 한번 해. 선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소원은 누나가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고 행복해지는 거야. 나 키운다고, 나 지킨다고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누나 인생 즐겨. 연애도 좀 하고. 예상치 못한 동생의 말에 도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마냥 어린애 같던 막둥이가 이제는 누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끼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선우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까불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하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나 하사님. 아, 아파. 손 매운 건 여전하네, 진짜. 배고프다. 고기나 먹으러 가자. 오늘은 누나가 쏜다. 한우로 배 터지게 먹어보자. 오예. 역시 우리 누나 클라스. 두 남매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훈장이 되었습니다. 포항의 붉은 바다에서 시작된 비극은 진해의 푸른 바다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시련도 이 강철 같은 남매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끼의 붉은 하이힐은 전설로 남았고 나선우의 검은 군화는 새로운 전설을 쓰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해피엔딩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